이번에는 영어의 문장 구조의 형식을 살펴봅니다. 영어의 문장 구조는 많은 형식으로 나뉘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문장 구조를 5가지 형식으로만 학습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1형식, 2형식을 제외하고 3형식, 4형식, 5형식을 표적 구문, 수요 구문, 부여 구문으로 이름 지어 다루겠습니다. 지금은 수요 구문을 살펴볼 텐데요. 수요 구문이라는 이름은 기존 문법서에 이미 다루어진 이름입니다. 수요는 가지도록 주거나 베푼다는 뜻이라서 적절한 역할명으로 보고 그대로 사용합니다. 순서상의 분류인 제4형식 수요 구문은 문장 구성을 위한 어휘 나열 형태나 순서에서 볼 때 주절의 동사 뒤에 2개의 목적어가 있는 형식으로 분류하고 앞 대상을 간접 목적어로 뒤에 오는 대상을 직접 목적어로 부릅니다. 이때 쓰이는 동사는 수요동사라는 이름을 갖지만 이 이름은 수요 구문에서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예문 1의 구조는 예문 2에서처럼 2 목적어를 위치 이동시켜도 의미적으로는 수요 표현이 되는데 해당 동사의 수요성이 수요 구문을 결정하는 듯한 1과 2 구문과는 달리 예문 3의 표현 구조는 예문 1의 gave 동작처럼 메이드에서 수요가 느껴지지 않는데도 4형식 수요 구문으로 구분 지웁니다. 예문 3과 4의 구문도 2 목적어가 위치 이동을 하며 수요 현상을 나타내지만 개입되는 전치사는 이와 다릅니다. 개입된 포로 인해 예문 4의 경우는 수요가 느껴지지만 예문 3의 경우는 2 대상의 나열 순서 때문에 make에는 없는 수요 개념을 적용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5의 경우는 그 자체로 완전한 3형식 문장이므로 made에서 수요를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된 해당 동사 자체가 수요 구문을 결정짓지 않음이 분명합니다. 또 2 대상의 위치 이동에 따른 형태 변화가 화자의 의도적 발화라면 똑같은 수요 표현이 아니어야 하므로 전치사로의 상태 표현만큼의 차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러한 4형식 나열 구조를 하나의 심층적 구문 구조에서 하나의 개념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분석하겠습니다. 본문 1 같은 발화 구조는 수요 현상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어순 나열을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어라는 구문 형태를 기본으로 볼 때 본문 1은 동사 뒤에 2개의 명사가 나열된 구조입니다. 영어에서 명사들이 연속해서 쓰일 수 있는 경우는 의미상의 동격 명사들이 나열될 경우 혹은 관계대명사 같은 기능어들의 생략으로 인해 인접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본문 1의 대상부에서는 둘 중에 어느 것도 아니며 우리말로 해석할 때도 앞선 명사를 간접 목적어, 이어지는 명사를 직접 목적어로 구분짓고 앞 대상에는 에게, 뒤 대상에는 를 이라는 조사를 붙여서 수요 현상을 인지하게 됩니다. 특히 동사 give는 수요 동작을 어휘 자질로 하고 있어서인지 이 구문 구조를 수요 구문으로 받아들이게 해주는데 그렇다면 사용된 동사의 수요성에 의해서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가 순차적으로 선택되는 것이라고 이해해도 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수요성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에 본문 1에서의 동사 gave에서와는 달리 본문 2의 read에서는 수요성이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문 1에서 보듯이 이 동사에는 하나의 대상만이 주어져도 의미 전달이 충분한 3형식의 완전한 문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본문 2의 경우는 간접 목적어 me가 있어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면 read의 수요성이 부여된 읽어주었다라고 해석해야만 올바른 의미가 전해집니다. 예문 2와 3은 me와 the book 각각을 read의 목적어로 취한 3형식의 완전한 문장이고 예문 4는 그 둘을 순차적으로 나열시켜 수요 구문을 이루고 있지만 그 둘의 순서가 뒤바뀐 5는 비문이며 예문 6은 5의 비문에 전치사 to를 개입시킴으로 해서 수요 형태를 표현해주는 자연스런 구문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상이 무엇인지를 인식되게 하다라는 심층적 작용 개념을 동사 read의 의미역으로 받아들여 그 동사의 심층 개념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구문 구조를 가정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분석은 심층 구조상으로 동사를 반드시 목적 대상에게 동작을 끼치게 하는 사역성으로 타동사화하고 주절 주어의 능동적 행위에 따른 피역 대상의 수동적 처해짐과 그것이 처한 상황에 대한 부가서술이 영어 구문 형성의 기저현상임을 받아들이고 시도한 것으로서 이것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주어의 능동적 행위에 따른 의도 대상의 수동화 현상이 영어 구문 형성의 심층 기반에 있고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대상 플러스 상황 구체화 형식으로 나열됩니다. 주어가 동작을 하면 대상이 그 동작의 결과를 받아들이게 되는 현상이 있고 이 현상을 영어 문법에서는 수동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동작을 당하는 현상은 피동으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이런 현상으로 분석하면 he는 동작 리드로 간접 대상인 me에게 동작을 행할 때 me는 그 동작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수동자가 되며 the book은 피동체로 부가되어서 me를 수혜자가 되게 하는 심층 현상이 있음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O 구문의 간접 대상과 직접 대상을 바꾸어 도해시켜 보겠습니다. 만약 O의 표현이 정문이라면 the book이 수동자이어야 하고 me는 피동체이게 됩니다. 그리고 예문 O에서의 나열 순서대로라면 the book이 수혜자가 되어 me를 리드 동작의 결과로 받게 되므로 의미상 이루어질 수 없는 표현이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예문 6처럼 전치사 to가 주어질 때 정문이 되는 것도 해명되어야 합니다. 예문 6의 표층 구조에서나 9의 심층 구조에서 볼 때도 부가 대상 me는 to에 의해 시도 당위성을 지정받습니다. 이것은 to의 역할 기능에 따른 작용 개념이 그래야 하는 것은 이것이다로 작용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시도 당위성을 적용하면 to의 개입은 책이 인식되는 것은 나에게 그래야 한다 라는 의미를 삽입시키고자 한 것이며 결국 tome는 심층적 수동화 상태를 구체화한 부가 요소인 셈이 됩니다. 이번에는 수요 동작이 발생했을 때 수동 대상과 피동 대상 그리고 각각의 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3표현의 우리말 해석은 좋은 아내가 되어주었다입니다. 해석에 오류가 없다면 좋은 아내가 된 대상은 주어 자신일 수밖에 없는데 영어에서 동사가 대상에게 동작을 하면 대상은 그 동작에 따라 수동 아니면 피동으로 반응되어 나타내지는 것이 영어의 심층적 표현 구조입니다. 예문 1에서 동사 동작 made는 달을 만들어내는 것이므로 달은 주어 시의 동작에 의해서 동작당하는 피동체가 됩니다. 그러나 예문 2에서는 made의 대상이 me이기 때문에 주어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상 me는 made의 대상, 즉 목적어 중에 하나이므로 made 동작이 있으면 어떻게든 반응해야 합니다. 달이 피동체로 반응되는 것과는 다른 또 다른 형태는 그 동작의 결과를 받게 되는 수동체로의 반응입니다. 이에 따르면 예문 2는 수동체와 피동체가 나열된 구문 구조가 되어 우리말 해석이 자연스럽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본문 3표현도 형태상 같은 나열 구조이므로 me는 결과를 받는 수동격으로 a good wife는 동작당하는 피동격으로 심층에서 작용하는 것이라서 C가 자신을 피동체인 a good wife로 만들고 me는 그것을 받게 된 수동체가 되어 표현이 완성된 수요 구문이 됩니다. 그렇지만 목적어들이 서로 바뀌면 에 해당 전치사로 포가 주어지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앞에 예시된 구문 1은 그 문장 자체로 보충어가 필요 없는 완전한 구문 형태입니다. 이것은 made라는 동사의 목적이 문장 안에서 달성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피동체를 단순히 만들어냈다로 표현하면 구문 1에서처럼 그 자체로 충분하지만 만든 이유가 존재한다면 그 이유가 해명되어야 합니다. 예문 4의 gave 동작은 me에 가서 비로소 동작이 달성되는 것이므로 전치사 to의 작용 개념인 그래야 하는 것은 이것이다라는 당위적인 대상 지정이 있어야만 gave 동작이 완성되겠지만 예문 5의 made 동작은 그 자체로 행위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made 동작과 당위적으로 관계 지어야 할 대상이 필요 없음은 자명합니다. 그보다는 인형을 만들 때 줄 대상을 미리 생각하고 한 것이면 염두에 둔 대상이 있음을 알리는 것도 표현의 한 방법이므로 포 작용 개념인 이걸 두고 하는 짓이다 라는 해명을 함으로써 만든 의도가 드러나게 하는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자가 피동체와 수동체를 바꾸어 표현하는 문형 선택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번에는 수요 동작에 따른 대상들의 위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시 1과 2, 두 구문을 서로의 이동 변형에서 생겨나는 것으로 본다면 그 문장 구조를 변형해서 발화하는 화자의 표현 의도가 무엇인지 심층 구문의 틀에서 추정해 보겠습니다. 제시된 3과 4,
두 구문에는 대상들의 어휘가 바뀌어 있습니다. 심층 현상으로 펼쳐진 3구조에서 상황 부가부의 이트는 바로 앞 수동절 주어 미의 수동 상태를 지정하고 있으므로 이트는 미가 처해진 상황 지정입니다. 예문 4구조에서의 상황 부가부의 이트는 바로 앞 수동절의 주어 파이브 실링즈의 피동 상태를 지정하고 있어서 이트는 파이브 실링즈가 처해진 상황 지정이게 됩니다. 달리 풀어보면 예문 1의 형태를 선택한 것은 간접 목적어, 즉 수동자가 주어의 렌트 동작의 결과를 받는 대상이므로 돈을 빌려주고 받았음 모두를 표현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2의 구문 형태를 선택한 것은 간접 목적어, 즉 수동자가 to에 의해서 시도 대상자로 지정된 상태이므로 돈을 빌려준 동작의 시도 상태가 표현 의도에 반영된 것으로 서로는 변별되어야 합니다. 다음 구문들에서 직접 대상에 초점을 두고 비교해도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문 5에서는 무엇을 보냈는지가 관건이고 예문 6은 편지를 누구에게 보냈는지가 관건입니다. 예문 7도 지팡이가 관건이고 예문 8에서는 의도 대상이 누구인지가 관건입니다. 여기서는 사형식으로 분류된 구조로의 발화가 주어의 수여에 대해 대상은 받음을 전제로 하는 표현임을 보겠습니다. 문법서를 통해서 explain, 류의 몇몇 동사는 수여 구문의 형태를 취하면 비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근거는 무엇일까요? 본문 5와 같은 나열 구조를 선택하는 화자의 표현 의도는 주어 행위의 결과가 대상에게 주어짐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주어와 목적어의 관계가 주고받고를 만족했다는 것이 됩니다. 이에 따르면 본문 5의 경우는 he의 설명에 대해서 미가 받아들였음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본문이 비문인 것은 explain이라는 동작이 대상인 미에게 어떤 결과를 바라고 하는 동작이 아니라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다시 말해서 explain은 주어의 설명에 대해서 미가 그 설명을 수용했다는 것이 전제될 수 없는 어휘 속성을 가진 동사인 셈입니다. 따라서 그 동작의 시도 사실이 관건인 예문 1의 형태가 정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어떤 결과를 바라고 한 동작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제는 사형식에서의 주고받음 관계 타당성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분석에 따르면 대상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 동작이어야만 수동체 플러스 피동체라는 어휘 나열 종속부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본문 6 같은 표현은 오어더라는 동사가 주문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주절에 주고 종속절에 받고 라는 의미를 만족시킨 것이 되어서 목적어 서로는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 속에서 결과가 있었음을 암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음 일의 심층적 구문 분석의 틀에서 분석되는 것은 이 주고받음의 관계의 타당성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펼쳐진 구조에서 보겠습니다. 그 주고받음의 관계는 수동체, 헛셀프를 피동체보다 앞에 두어 적용시키는 나열구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임을 앞에서 보았는데 우리말 표현에서도 저녁을 사줬다라고 하면 상대가 저녁을 얻어먹었음이 내포되듯이 심층 종속부의 대상 주어 헛셀프가 was ordered 된 상태임을 전제해서 내포시킨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불특정 대명사인 it에 의한 비문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본문 7 표현은 비문인데요. 문법서에 따르면 비문이 되는 이유는 불특정 대명사 it가 지칭하는 선행된 대상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다르게 이해해 보겠습니다. 이 본문도 심층현상으로 펼쳐서 보겠습니다. 펼친 예문 1의 분석에서 보면 제이는 심층에서 수동화된 대상이므로 센트라는 동작에 의한 수동 상태가 it로 유추되어 지정될 수 있지만 상황 부가부에서 it was it라는 모호한 상황 구체화를 해야 하는 무리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it의 역할 기능과 의미 지정에 있어서 모순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it에 작용하는 역할 개념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it는 대상을 유추해서 지정하는 대명사입니다. 전화상의 대화 혹은 대문 앞에서 신분이 노출되지 않은 사람이 자신을 밝힐 때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예문 2에서 it는 곧 미이기는 하지만 it로 지칭되는 미는 어떤 상황이 전제된 미입니다. 예를 든다면 전화한 사람은 나야, 문 앞에 와 있는 사람은 나야 같은 심층 의미가 it에 의해서 전제적으로 내포되어 지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7에서의 it는 심층적으로 보면 상황 부가부의 주어 it가 이미 앞 심층 종속절의 수동화 상태를 지칭한 것이므로 또 다른 상황을 똑같은 그 it로 이중에 지칭을 하는 셈이 되어 비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비문 현상을 달리 설명해보면 펼친 예문 1의 상황 부가부 it was 뭐뭐의 목적어 자리에는 it로 지정된 유추 상황을 구체화해 줄 수 있는 대상 요소들이 나타나야 하는데 유추 지정 기능어 it로 이 위치에서 앞에 it가 유추한 것을 구체화해 줄 자료가 되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정문으로 표현하려면 그 시도성이 전해지는 예문 3의 표현으로 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사형식으로 분류된 구조의 수동화입니다. 수동체인 간접 목적어 미가 표층에서 주어로 나타나는 수동문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문 1을 1의 능동문에 대응되는 수동문으로 구분하는데요. 이것은 예문 1에서 수동체인 미가 예문 2에서는 주어로 표현되어졌을 뿐 똑같은 의미를 표현해주고 있다고 보는 이해에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두 구문이 서로의 변형임을 받아들일 만한 의미적 유사성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변형으로만 보면 원래의 능동 구문에는 없던 was와 by의 출현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받아들여 사용했던 심층적 구문 구조에 적용해보면 다르게 간주해 볼 수 있습니다. 제시문 1의 종속부가 수동체 미 플러스 피동체 더 북의 연속이고 미의 수동화된 결과는 3처럼 it에 의해 지정되는 것이므로 주절의 주고 종속절의 받고라는 표현의 틀이 채워지면 종속절의 미는 더 북을 받아 가짐이 전제되어진 상태라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주절 동작의 결과라고 추정되는 종속절의 심층적 요소인 미 was given이 화자가 전하고자 하는 우선 정보가 되어 표층에 표현되면 예문 5와 같은 수동 구문이 됩니다. 예문 5의 수동화된 구문을 예문 4 종속부의 심층 구조가 표층적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분석될 때 비로소 능동문에 없던 was의 출현에 대한 근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was given 되어진 수동 상태가 누구에 의한 것이냐를 부연할 경우는 도우미 전치사 by로 대상을 지정해서 표층에 드러내면 수동 구문이 완성됩니다. 그런데 by he가 아니라 by him이라는 주격을 상실한 목적격 힘을 수동의 상태 유발자로 지정합니다. 주절 동사의 동작주가 아니라 수동화를 도운 동작주로 지칭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서 능동문에 없던 by의 출현을 설명해줍니다. 지금까지의 분석에 따라 도출해본 사형식에서의 특징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첫째, 사형식 수여 구문은 종속절의 수동체 플러스 피동체를 나열시킵니다. 둘째, 수여 사실은 동사의 수여성이 아니라 수여 구문의 틀에 의해 전해집니다. 셋째, 사형식으로의 표현 선택은 수여 대상의 받아들임을 전제로 합니다. 이제는 도출한 사형식 구조의 역할 기능과 작용 개념으로 수여 구문의 사용이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구독을 눌러두시고 또 다른 어휘 분석도 놓치지 마세요. 이러한 문법 분석이 낯설거나 어려우시면 반복해보세요. 영어가 새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자세히 보시려면 출판되어 있는 전자책과 종이책을 활용하세요. 물론 홈페이지에서는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